알베르 카미 작가 단편소설 제목 어떤 손님입니다. 1분 작품 감상 포인트입니다. 알베르 카미는 1954년 알제리 독립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 이 단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무장투쟁이 심화되면서 카미는 폭력의 악순환과 도덕적 책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작품은 이러한 시대적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카미의 철학적 핵심인 부조리와 부재된 신의 문제를 탐구합니다. 작가는 선의로 행동한 주인공이 역설적으로 폭력의 동조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을 통해 역사적 비극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리고 어떻게 윤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성찰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를 넘어 보편적 인간의 고독과 소통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카미의 문학적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소설을 시작합니다. 교사인 다리는 자신을 향해 올라오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말을 타고 다른 사람은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산중턱에 자리 잡은 학교로 통하는 험한 언덕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높은 고원으로 두텁게 쌓인 눈을 헤치며 오느라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따금 말이 휘청거리는 것이 보였다. 말발굽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지만 코에서 내뿜는 입김이 보였다. 적어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이곳저곳을 잘 아는 듯했다. 그들은 어느새 수북이 쌓인 눈더미에 가려진 길을 따라 학교를 향해 제대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리는 그들이 언덕 위로 올라서려면 아직도 30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그는 털 재킷을 입으려고 숙직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텅 빈 교실을 지나쳤는데 교실의 칠판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분필로 그려진 프랑스의 강 4개가 사흘째나 강어귀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10월 중순이 되자 눈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8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더니 비는 오지 않고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원지대의 산재에 있는 마을에 사는 20여 명의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도 못하고 날씨가 개이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다리는 교실 곁에 있는 숙직실에만 불을 지피고 있었다. 동쪽 언덕을 향한 그 방에는 창문 하나가 남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창문에서 내다보면 학교는 고원의 남쪽으로 내뻗기 시작한 기슭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맑은 날이면 그 창문을 통해 산맥의 보랏빛이 실오라기처럼 보이기도 했다. 몸을 좀 녹인 다리는 조금 전에 두 사람을 발견했던 창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험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침은 음산한 기운과 함께 밝아왔고 하늘의 어둠은 조금 거친 듯했지만 학교 내부는 좀처럼 환해지지 않았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겨우 낮이 시작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동안 이중으로 된 교실 출입문을 마구 흔들어대던 눈보라 속에서 견뎌야 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한결 나은 편이었다. 다리는 암탉들을 돌보거나 석탄을 가지러 갈 때 이외에는 전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숙직실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다행히 눈보라가 몰아치기 이틀 전에 북쪽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다리트의 화물차가 석탄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화물차는 48시간 후에 다시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숙직실에 한파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가족들에게 나눠주라고 정부에서 보내온 밀가루 부대가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을 견뎌나가기에는 충분했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처지인데다 날씨마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날마다 하루치의 식량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계속되는 사나운 날씨에 그들의 식량 사정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오늘 저녁에는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나서서 밀가루 배급을 타러 학교에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은 돌아오는 수학기까지 정부로부터 배급을 받아 연명해 나가야만 했던 것이다. 다행히 프랑스로부터 곡식을 실은 배가 어제 도착했으니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그 참상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누더기를 걸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벌판을 헤매는 사람들, 점점 더 타들어가는 고원지대, 말라붙은 땅바닥, 발밑에서 햇볕에 달궈진 돌들이 먼지처럼 부서지는 모습은 정말로 잊기 힘든 참상이었다. 그동안 수천 마리의 양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죽어갔다. 그러한 참상을 바라보며 외딴 학교에서 마치 수도사처럼 파묻혀 사람들에게 매주 물과 양식을 공급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눈사태를 만났던 것이다. 그 자신이 그렇듯 살기 어려운 고장에서 태어났기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
마치 유배를 당한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가 밖으로 나가 학교 앞들을 거닐고 있는 사이 두 사람은 이제 언덕 위에 이르렀다. 말을 탄 사람은 그와 잘 알고 있는 늙은 헌병 발디크시였고 그 뒤로 한 아랍인이 포승에 팔과 손을 묶이고 머리를 숙인 채 뒤따라오고 있었다. 헌병은 다리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지만 다리는 얼빠진 표정으로 아랍인을 살펴보느라 미처 인사에 답례하지도 못했다. 아랍인은 푸른색의 지에라바를 입고 두툼한 털양말과 샌들을 신었으며 머리에는 좁고 짧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 발디크시는 아랍인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을 천천히 몰고 있었다. 이윽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자 헌병이 소리쳤다. 엘 아물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렸네. 겨우 3km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다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두꺼운 재킷을 입은 땅딸막한 체구에 키는 작고 어깨만 넓어 보이는 다리는 단지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랍인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서 몸 좀 녹이시죠. 그들이 두 귀에 이르자 다리는 이렇게 말했다. 헌병은 피곤한 듯 말에서 내려 말고삐를 쥔 채 뻣뻣한 콧수염을 벌름거리며 웃어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이마 밑에 움푹 파인 새까만 두 눈과 주름 잡힌 입은 군인으로서의 조심성과 성실성을 내보이고 있었다. 헌병은 말을 헛간에 메어놓고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다리는 그들을 숙직실로 안내했다. 교실에다 불을 떼도록 하죠. 거기가 더 편할 테니까. 다리가 석탄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헌병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랍인의 팔에 묶여있던 포승을 풀어주었고 아랍인은 손만 묶인 채 좀 더 자유로운 자세로 난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처음에 다리는 흑인같이 크고 두툼하며 반질반질한 아랍인의 입술만이 눈에 띄었으나 자세히 보니 코는 우뚝하고 새까만 눈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띠를 젖히자 말쑥한 이마가 드러났고 거무죽죽하고 추위에 언 듯한 얼굴에는 불안감과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다. 갑자기 아랍인이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다리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끔했다. 교실로 가시죠. 박하차를 끓여드릴 테니. 다리가 말했다. 고맙네. 이젠 정말 이것도 못해 먹겠어. 은퇴라도 해야지 원. 헌병은 그렇게 말하며 씩 웃더니 고개를 돌려 아랍인을 불렀다. 넌 이리 와. 아랍인은 묶인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교실로 들어섰다. 다리는 차와 함께 의자를 가져왔지만 헌병은 이미 맨 앞에 학생용 책상 위에 걸터 앉았고 아랍인은 창문과 테이블 사이에 놓인 난로 앞 교단에 기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다리는 아랍인 앞으로 찻잔을 내밀다가 묶인 손목을 보고 주저했다. 풀어도 괜찮겠죠? 물론이야. 데리고 오느라고 묶은 거니까. 다리는 찻잔을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아랍인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랍인은 강렬한 눈빛으로 말없이 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밧줄이 풀리자 그는 부어오른 손목을 한 차례 비비고 나더니 찻잔을 들고는 뜨거운 차를 훌훌 들이마셨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다리가 묻자 발디크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가긴. 이제 다 왔어. 아니, 그럼 여기서 주무실 작정입니까? 천만에. 나는 일단 엘 아물르로 돌아가야 하네. 자네가 이자를 댕기로 넘겨주어야 해. 합동수사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네. 발디크시는 다리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야, 나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네. 명령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전시에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법이야. 그렇긴 하지만 명령도 명령이지만 이것은 자네도 관련된 일일세. 머지않아 새로운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원된 것이나 다름없지. 그래도 다리는 여전히 완강하게 버텼다. 이봐, 내가 자네를 좋아하니까 하는 말인데 내 얘기를 잘 듣게. 엘 아물르에는 헌병이 모두 12사람뿐인데 이 넓은 지역을 모두 순찰해야 하네. 그래서 나는 부득이 돌아가야만 한다네. 자네에게 이자를 맡기고 지체 없이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네. 이자를 거기에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글쎄, 이자의 마을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자를 구출하겠다고 아우성이라네. 내일 안으로 이자를 댕기에 꼭 데려다 주게. 자네 같은 장정에게 20km쯤은 문제도 아닐 테니까 데려다 주기만 하면 자네 일은 끝나는 것일세.
그리고 돌아와. 자네는 학생들과 다시 즐거운 생활을 하면 된다네. 벽 뒤에서 말이 코를 시끈거리며 말굽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는 창 밖을 내다보았다. 날씨는 이제 완전히 개었고 눈 덮인 고원은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다. 눈이 모두 녹으면 태양은 다시 이글거리며 대지를 지배할 것이고 인적을 찾아보기 힘든 이 적막한 고원에 건조한 햇볕을 쏟아부어 뜨겁게 달궈 놓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이자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다리는 발뒤끝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미처 헌병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말을 계속했다. 이자는 프랑스 말을 할 줄 압니까? 한마디도 못하네. 우리는 이자를 한 달 전부터 찾아다녔는데 패거리들이 모두 감춰줬지. 이자는 자기 사촌을 죽였다네? 우리의 적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디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왜 죽였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집안 싸움을 했던 것 같아. 누군가가 곡식을 빚진 모양인데 그게 분명치가 않아. 아무튼 낫으로 양을 죽이듯 자기 사촌을 찔러 죽였단 말이야. 헌병이 칼로 자기 목을 찌르는 신용을 하자 아라비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는 그 사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닌 악과 증오와 피비린내 나는 미친 짓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차 주전자는 난로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다리는 다시 한번 발뒤크시에게 차를 따라주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라빈에게도 따라주었다. 아라빈은 갈증이 난 듯 이번에도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다리는 아라빈이 팔을 올렸을 때 약간 해진 작업복 사이로 여위었지만 탄탄한 그의 가슴을 볼 수 있었다. 그럼 나는 가보겠네. 헌병은 일어서더니 다시 포승을 들고 아라빈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헌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에게 포승을 보여주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늙은 헌병은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좋도록 하게. 물론 총은 갖고 있겠지? 엽총이 있습니다. 어디? 진보다리 안에요.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이 좋을 거야. 그건 왜요? 난 전혀 두렵지 않은데요. 주의하게. 만약 저놈들이 들고 일어나는 날에는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될 거야. 우린 모두 같은 운명이란 걸 알아야 해. 문제 없어요. 그들이 밀어닥치는 것을 살필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요. 발뒤크시는 웃기 시작했고 이내 콧수염이 그의 하얀 이를 덮어버렸다. 여유가 있다고? 아무튼 좋아. 자넨 언제나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자네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내 아들놈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 권총을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을 갖고 있게. 여기서 엘 아물르까지 가는데 두 자루의 총은 필요 없으니까. 권총은 검은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발뒤크시 씨.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를 연행하지 않겠어요. 당신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짓만은 못하겠어요. 늙은 헌병이 다리 앞에 우뚝 서서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어리석은 사람이로군.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라고 해서 이런 일을 좋아할 것 같나. 사람을 포승으로 묶는 것은 여러 해 동안 해온 일이지만 그렇다고 습관처럼 척척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닐세.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 그래도 놈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야. 어쨌든 저는 저자를 연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명령일세. 거듭 말하지만 자네는 복종해야 한다네. 그래도 제가 한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하세요. 저는 그를 연행하지 못하겠어요. 발뒤크시는 분명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다. 그는 아라빈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다리를 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나는 돌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만약 자네가 우릴 버리고 싶거든 마음대로 하게. 그래도 고발할 생각은 없으니까. 나는 죄인을 넘겨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로 행한 것뿐일세. 자, 여기에 서명을 하게. 필요 없어요. 저에게 죄인을 맡기고 간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지 말게. 자네가 사실을 말하리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네. 자네는 이 고장 사람이고 사내다운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명을 해주게. 다리는 서랍을 열고 사각형의 조그만 잉크병과 그가 펜습자를 쓸 때 사용하는 축이 달린 빨간 펜대를 꺼내 서명을 하였다. 그러자 헌병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안에 넣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모셔다 드리죠. 됐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네. 아까는 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헌병은 꼼짝 않고 앉아있는 아라빈을 힐끗 보더니 민망한 듯 코를 훌쩍이며 돌아섰다. 잘 있게. 문이 잠시 뒤로 열렸다가 다시 빠르게 닫혔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어른거리더니 이내 발자국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벽 뒤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암탉들이 놀라 꼬꼬대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발디크시는 말고삐를 잡고 창문 앞을 지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향해 말과 함께 사라졌다. 이어 커다란 돌들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는 죄수에게로 돌아왔다. 죄수는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잠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리는 아랍어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문턱을 넘어서다 말고 마음을 바꿔 테이블에 놓여있던 권총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숙직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한동안 소파 위에 누워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적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나고 그가 다시 이곳에 와서 지내던 처음 며칠 동안 그의 마음을 괴롭히던 바로 그 정적이었다. 그때 그는 사막과 초원이 갈라지는 산줄기 밑에 그 작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그곳은 북쪽으로는 검초록빛, 남쪽으로는 불그스레한 갈색의 바위가 마치 성벽처럼 여름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좀 더 북쪽에 있는 고원 위의 학교에서 일자리를 얻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돌박에 눈에 띄지 않는 그 고장에서 고독과 정적으로 인해 몹시 괴로웠다. 간혹 밭고랑 같은 것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그것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축에 쓸 돌을 파내느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고랑일 뿐이었다. 여기서는 밭갈이가 아니라 돌을 주워내기 위해 땅을 파는 형국이었다. 때로는 바위 틈에서 흙부스러기를 긁어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원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처럼 그 고장의 4분의 3을 뒤덮고 있는 것은 돌이었다. 그런 곳에 도시가 생겨났다가 사나운 햇볕에 사라지곤 했던 것이다. 그러한 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헐뜯기도 하며 죽어갔다. 그 사막에서는 자기나 아랍인 죄수나 모두 보잘것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리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교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자유롭게 놓여있던 아랍인이 도망을 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터무니없는 환희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죄수는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는 테이블과 난로 사이에서 다리를 펴고 잠들어 있었는데 약간 심술구져 보이는 두터운 입술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리는 아랍인을 깨웠다. 이리 오시오. 아랍인은 일어서서 그를 따랐다. 다리는 숙직실에 들어서자 창문 곁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아랍인은 여전히 다리를 쳐다보며 의자에 앉았다. 배고프지 않소? 조금. 다리는 2개의 식기를 꺼낸 다음 기름과 밀가루를 개어 과자 반죽을 하고 그것을 가스 화로에 올리고는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것이 익는 동안 헛간으로 가서 치즈, 계란, 대추야자, 그리고 연유를 가져왔다. 화로에 올려둔 과자가 다 익자 그것을 식히기 위해 창 모서리에 놓아두고 그는 물에 녹인 연유를 끓이며 동시에 계란으로 오믈렛을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둔 권총은 계속해서 덜거덕거렸다. 그러자 그는 접시를 내려놓고 교실로 가서 권총을 테이블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등불을 켜고는 아랍인에게 음식을 권했다. 자, 드시오. 아랍인은 재빨리 과자 조각을 입에 가져갔지만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당신이 먹은 다음에 먹을 거요. 아랍인은 두꺼운 입술을 벌리고 약간 주저하더니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과자를 베어 물었다. 이윽고 식사가 끝나자 아랍인이 다리에게 물었다. 당신이 판사인가요? 아니요. 나는 내일까지 당신을 보호하는 것뿐이요. 그러면 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지요? 배가 고프니까 먹지요. 아랍인은 입을 다물었고 다리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헛간에서 간이 침대 하나를 들고 들어와 테이블과 난로 사이에 있는 그의 침대와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한 구석에 세워두고 서류 선반으로 쓰던 트렁크에서 2장의 담요를 꺼내 침대 위에 깔았다. 그다지 할 일이 없었던 그는 자기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가 할 일이란 그 사내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찼을 때의 그 사내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단지 가무잡잡하게 빛나는 눈과 동물적인 입술만 유난히 눈에 띌 뿐이었다. 왜 사촌을 죽였소?
그는 아라빈이 놀랄 만큼 저기를 품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망치기에 뒤쫓아가서 해치웠지요. 그는 얼굴을 쳐들면서 말했다. 그들은 둘 다 일종의 불쾌한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두렵소? 사내는 시선을 돌리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 후회하시오? 아라비는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다리는 점점 짜증이 났다. 두 침대를 나란히 놓고 큼직한 자기 몸을 눕힐 생각을 하니 어쩐지 마음이 꺼림칙했던 것이다. 거기서 주무시오. 그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초조하게 말했다. 아라비는 꼼짝도 하지 않더니 다리를 불렀다. 저기. 다리는 그를 쳐다보았다. 헌병이 내일 또 오나요? 나는 잘 모르겠소. 당신도 나와 함께 가나요? 나는 모르오. 그건 왜 묻죠? 아라비는 일어서더니 창문 쪽을 향해 발을 뻗고 담요 위에 누웠다. 전등 불빛이 곧장 눈 위로 비추자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왜 그러시오? 다리는 침대 앞에 서서 다시 물었다. 아라비는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불빛 아래서 눈을 깜벅이지 않으려 했으며 다리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함께 가주세요. 다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웠다. 늘 그렇게 잠을 잤던 터라 옷을 벗기는 했지만 알몸이 되자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주워들었다가 그냥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다시 누워버렸다. 어차피 언제든 한 방에 때려 눕히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침대 위에서 아라빈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는 밝은 불빛 아래 천장을 향해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다리가 불을 끄자 어둠이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았다. 별도 없는 하늘이 고요히 움직이는 것이 내다보이는 창가에서 다리는 이내 자기 앞에 누워있는 사내를 곧 알아볼 수 있었다. 아라비는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두 눈은 뜨고 있는 모양이었다. 학교 주위에는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이 구름을 몰아낸다면 아마도 내일 아침에는 밝은 햇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바람은 점차 기세를 올렸고 암탉들이 소란을 부리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아라비는 다리에게 등을 보이며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곧이어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그는 한결세차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다. 다리는 시끈거리는 그 숨소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들려오자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1년 전부터 혼자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에게 아라빈의 존재가 거북스러웠다. 병정이든 죄수이든 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야릇한 인연을 맺는 법이다. 그것은 옷을 벗고 무장을 푼 그들이 서로의 처지를 초월하여 영원한 꿈의 공동체 속에서 손을 마주잡는 기이한 인연을 말한다. 어둠 속에서 다리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잠을 청하려 애를 썼다. 잠시 후 아라빈이 몸을 약간 뒤척였다. 그러자 다리는 그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긴장하였다. 아라빈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천천히 팔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몸을 돌리지도 않고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 주위의 온갖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듯했다. 가만히 누워있던 다리는 권총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이 후회되었다. 그는 사내를 감시하면서 언제 권총을 가지러 가는 것이 좋을지 가늠하고 있었다. 아라비는 발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한참 만에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아라빈이 걷기 시작하자 그를 부르려고 하였다. 그때 아라비는 자연스럽고 조용한 태도로 헛간으로 통하는 문을 향해 발을 옮겨 놓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열고는 밖으로 나갔다. 다리는 가만히 있었다. 도망을 치는군. 오히려 잘 됐어.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암탉들이 시끄럽게 굴지 않는 것을 보니 그는 아마도 고원 쪽으로 간 모양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라빈이 다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야 비로소 그 물소리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다. 그제야 다리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얼마 후에 꿈속에서 학교 주변을 거니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군. 다리는 이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생각에 잠겨 자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깨어났을 때에는 날이 훤히 밝아 있었다. 낡아서 잘 들어맞지 않는
창문 틈으로 싸늘하고 맑은 공기가 스며들었다. 아라비는 담요 속에서 입을 벌린 채 웅크리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리가 흔들어 깨우자 그는 벌떡 일어나 정신 나간 눈초리로 다리를 쳐다보았다. 그가 어찌나 겁먹은 표정을 지었던지 다리는 미안한 마음에 슬며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이제 일어나 아침을 먹어야 하지 않겠소? 고개를 끄덕인 아라비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커피가 끓자 두 사람은 간이 침대 위에 앉아 과자를 씹으며 커피를 마셨다. 다리는 아라빈을 뒷마루 지붕 밑으로 데려가 세수를 하라고 수도가를 가르쳐 주었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와 방안을 정리했다. 그런 다음 교실을 지나 앞들로 나갔다. 태양은 벌써 푸른 하늘 위로 솟아올라 부드럽고 활기 띤 벌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언덕길 위에 군데군데 눈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아 얼마 지나지 않아 들판이 나타날 것 같다. 다리는 꼭대기의 한쪽 끝에 쪼그리고 앉아 인적 없는 삭막한 땅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발듀크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발듀크시를 괴롭게 하더라도 아라빈을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까지도 헌병의 작별 인사가 그의 귓전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웬일인지 공허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학교 저편에서 아라빈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는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화가 나서 돌을 집어던졌다. 돌은 허공을 싱 하고 날아가더니 눈 속에 파묻혔다. 아라빈의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그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하지만 그를 경찰에 넘겨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굴욕적인 일이었다. 그는 아라빈을 자신에게 보낸 그의 동족과 살인을 하고도 도망칠 줄을 모르는 아라빈을 원망했다. 다리는 일어서서 앞들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 한동안 꼼짝 않고 서 있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아라빈은 헛간의 시멘트 바닥에 허리를 굽히고 두 손가락으로 이를 닦고 있었다. 다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시오. 그는 앞장서서 숙직실로 들어가더니 재킷 위에 사냥옷을 걸치고 장화를 신었다. 그리고는 아라빈이 머리띠를 걸치고 샌들을 신는 것을 기다렸다. 숙직실을 나온 다리는 출구를 가리키며 그에게 말했다. 가시오. 하지만 아라빈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나도 함께 갈 거요. 다리는 교실에 들어가 비스킷과 대추야자 그리고 설탕을 싼 다음 교실을 나서기 전에 테이블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나와 문을 닫아 걸었다. 이리로 갑시다. 그는 아라빈더러 뒤따르라 하고 동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학교에서 얼마 가지 못했을 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다시 학교로 돌아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라빈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서성거리며 그의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갑시다. 그들은 1시간쯤 걸은 후에 뾰족한 석회암으로 된 산 밑에서 쉬었다. 눈은 점점 빨리 녹기 시작했다. 태양은 무릉덩이를 말리며 벌판 위에 따사롭게 내리쬐었다. 그들이 다시 출발했을 때에는 흙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이따금 이름 모를 새가 즐거운 울음소리를 내며 힘차게 날아올랐다. 다리는 심호흡을 하며 신선한 공기와 햇볕을 들이마셨다. 푸른 하늘 아래 이제는 거의 황토빛이 된 낯익은 대자연의 품에 안겨 그는 어떤 흥분을 느꼈다. 그들은 남쪽을 향해 다시 1시간쯤 걸어갔고 마침내 부서지기 쉬운 바위로 된 평평한 언덕에 이르렀다. 그곳으로부터 고원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동쪽으로는 메마른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는 평원으로 내려가게 되고 남쪽으로는 기복이 심한 바윗돌로 뒤덮인 벌판으로 뻗어 있었다. 다리는 두 방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멀리 지평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을 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라빈을 돌아보았다. 아라빈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청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리는 그에게 불쑥 보따리를 내밀었다. 자, 받으시오. 이것은 대추야자와 빵, 그리고 설탕이요. 이틀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여기 돈. 1000프랑도 있고. 아라빈은 일단 보따리와 돈을 받아들긴 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물거리고 있었다. 자, 보시오. 다리는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댕기로 가는 길이오. 2시간만 걸으면 댕기의 합동수사반에서 헌병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아라빈은 여전히 보따리와 돈을 든 채 동쪽을 바라보았다. 다리는 그의 팔을 잡아 끌고 남쪽으로 몸을 돌리게 하였다. 그들이 서 있던 높은 지대 밑에 보일락말락하게 길이 있었다.
이게 고원을 횡단하는 길이요. 여기서 하루만 더 걸으면 초원과 목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법도에 따라 당신을 맞이하고 숨겨줄 거요. 아라비는 다리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빛이 역력했다. 이것 보세요. 그가 입을 열었지만 다리는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말했다. 아니, 아무 말도 마시오. 나는 그만 가보겠소. 그는 등을 돌려 학교를 향해 두어 걸음 내딛다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아라빈을 한 번 돌아본 후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한동안 차가운 땅 위에서 힘차게 들리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 들을 뿐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는 말없이 걸어가다가 잠시 후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라비는 여전히 언덕 위에 서서 팔을 아래로 내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는 목이 조여드는 것 같아 뭐라고 한마디 투덜거리고는 손을 내저으며 발길을 재촉했다. 그가 다시 멈춰서서 돌아보았을 때 아라비는 이미 가버려 언덕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리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늘에 높이 솟은 해는 그의 이마 위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결심이라도 한 듯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이윽고 언덕에 이르렀을 때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다. 그는 언덕을 바삐 기어오르느라 숨을 헐떡거렸다. 바위로 뒤덮인 벌판이 남쪽으로 훤히 내다보였고 동쪽 평원에서는 벌써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엷은 안개 속에서 감옥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 아라빈을 발견하자 다리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교실의 창문 앞에 선 다리는 벌판 위로 춤추듯 내리쬐는 따사로운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의 등 뒤 칠판에는 꼬불꼬불한 프랑스의 강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툰 솜씨로 쓰여진 글자가 보였다. 우리 형제를 넘겨준 너는 각오해라. 다리는 하늘과 벌판과 저 멀리 바다까지 펼쳐진 아득한 땅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넓은 벌판에서 그는 혼자 서 있었다. 인문학적 해설입니다. 카미의 어떤 손님에 나타난 식민주의적 폭력과 윤리적 저항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베르 카미의 단편소설 어떤 손님은 알제리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저술된 작품으로 식민지 상황 속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것을 넘어 인간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 그리고 자유와 속박 사이의 긴장관계를 드러냅니다. 카미 자신이 알제리 태생의 프랑스인으로서 겪었던 정체성의 분열과 문화적 간극이 이 작품에 깊이 있게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넘어 식민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소설의 중심에는 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알제리 고원지대의 외딴 학교에서 홀로 교직을 수행하는 프랑스계 교사로 이 땅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공식적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모순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다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식량을 배급하는 행위는 단순한 교육적 책임을 넘어 식민 권력 체계 내에서의 그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는 이 공동체 속에서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위치는 카미 자신의 정체성 갈등을 반영하며 식민주의 체제가 어떻게 개인을 분열된 상태로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리는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식민주의의 명분 아래에서 실제로는 억압적 행정체계의 말단이 되어 있으며 그 체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사랑하지만 그 땅의 일부가 될 수 없고 프랑스라는 모국을 따르지만 그곳에 완전히 속할 수도 없는 경계의 존재입니다. 발뒤크시 헌병의 등장은 국가 권력의 폭력적 현실을 구체화합니다. 그는 죄수를 포승으로 묶어 다리에게 호송을 명령하는데 이는 식민지 행정체계가 어떻게 개별 시민을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억압기구의 일부로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헌병의 권위적 명령은 도덕적 선택의 여지를 제거하고 오직 순종만을 강요합니다. 그는 다리에게 호송을 맡기는 것이 단순한 행정적 필요가 아니라 국가의 절대적 명령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반항을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리는 이러한 명령에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개인의 양심이 국가 권력을 초월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복종을 넘어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다리의 거부는 식민 권력 체계에 대한 저항의 한 형태이며 개인이 여전히 도덕적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저항은 조직적이거나 대규모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한 개인적 도덕성의 표현입니다. 아라빈 죄수는 이 소설에서 가장 침묵하는 인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사촌을 낫으로 죽인 죄로 투옥될 위기에 처한 그는 프랑스 말을 거의 하지 못하며 따라서 언어의 차원에서도 식민 권력 체계로부터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식민주의 체제 아래서 억압받는 피식민인의 목소리 박탈을 상징합니다. 문명화의 명분 아래서 그의 언어와 문화는 주변화되고 그는 오직 피식민인으로서의 신체만이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내리는 선택, 즉 자유의 길 대신 감옥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역설적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다리가 제공한 자유는 실질적인 자유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 식민지라는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수의 선택은 이 체계 내에서 그가 여전히 도덕적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감옥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윤리적 딜레마는 다리가 죄수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순간 절정에 이릅니다. 그는 두 갈래 길을 제시하며 죄수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선택 자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죄수는 식민지의 주민으로서 국가 권력의 표상인 다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다리가 내린 결정이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헌병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그는 국가법의 집행을 방해했으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도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비록 순간적으로는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결과가 죄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다리 자신에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비극적 깨달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칠판에 나타나는 협박글은 다리의 선택이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비록 그가 죄수를 호송하지 않았지만 그 자신이 한계에 처해 있으며 식민주의적 상황으로부터 진정한 탈출을 제공할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이 협박은 다리가 지역 공동체로부터도 고립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프랑스의 권력 체계에 저항했으나 그것이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위치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호성은 식민지 상황 속에서 누구도 진정한 해방을 얻을 수 없다는 비극을 한층 깊게 만듭니다. 이 협박은 또한 연대와 고독이라는 이 소설의 핵심 주제를 부각시킵니다. 다리는 혼자 고원지대의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고독하지만 동시에 그의 개인적 선택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 속에서도 홀로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자신의 결정을 나눌 수 없는 절대적 고독 속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식민지의 경계인으로서 그는 온전한 연대를 경험할 수 없으며 자신의 도덕적 선택이 누군가에 의해 이해받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과 마주합니다. 이 작품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식민주의 체제가 어떻게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왜곡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죄수를 비롯한 아라빈 공동체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감옥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제안이 정말 선택인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식민 상황에서는 피식민인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다리 자신도 식민체계의 일부로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그의 도덕적 선택도 그 체계의 범위 내에 국한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손님이라는 제목 자체도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누가 손님인가에 대한 질문은 식민주의적 관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아라빈 죄수는 이 땅의 원주민이지만 식민체제 아래에서는 손님이자 침입자로 취급받습니다. 다리 역시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식민자로서의 위치 때문에 손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제목의 모호성은 식민주의 체제가 모든 개인을 비정상적인 위치에 놓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진정한 자리를 찾을 수 없으며 모두가 어디서든 손님이 되는 상황이 식민주의의 비극입니다. 식민주의 체제 하에서 개인의 윤리적 행동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구조적 폭력 앞에서
개별 선택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카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양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절대적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적 행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는 카미의 철학적 입장을 반영합니다. 어떤 손님은 알제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으로 정체성, 책임, 그리고 자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카미는 개인의 양심이 절대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시스템에 저항하는 마지막 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적 해설입니다. 카미의 어떤 손님은 식민지 알제리의 고원지대라는 극한의 배경 속에서 세 인물의 복잡한 심리 구조와 도덕적 갈등을 통해 인간의 자유, 책임,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의 문제를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한 역사적 배경을 넘어 각 인물의 무의식적 욕구, 내재된 갈등, 그리고 도덕적 딜레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몸부림을 심리학적으로 드러냅니다. 달이라는 인물은 이 작품의 중심에서 가장 복잡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프랑스계이지만 알제리의 고원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으로 두 문명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한 개인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다리의 정체성 혼란과 깊은 심리적 불안정성을 야기합니다. 그는 프랑스라는 명목상의 국가와 알제리라는 실제로 발을 딛고 사는 땅 사이에서 끊임없는 내적 분열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에릭 에릭슨이 언급한 정체성 위기 상태에 해당하며 다리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립과 자족을 선택합니다. 그가 학교에서 혼자 생활하며 학생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는 행위는 단순한 교육 활동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무의식적 욕구를 반영합니다. 다리가 헌병 발디크시로부터 아랍인 죄수 호송을 강요받았을 때 보이는 완강한 거부는 매우 중요한 심리적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절박한 노력입니다. 프랑스 국가체제의 권위자인 발디크시는 다리의 무의식 속에서 억압적 초자아의 역할을 하며 식민지 질서에 순응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다리는 이 명령에 저항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도덕적 주체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는 칼 융이 말하는 개성화 과정의 일환으로 집단적 무의식과 사회적 규범에 저항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리가 죄수에게 단순히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 길로 데려가 자유와 감옥 중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행동으로 다리 자신도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는 죄수에게 객관적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죄수가 느낄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증대시킵니다. 다리 내부의 초자아와 자아의 갈등이 이러한 행동에 투영되어 있으며 그는 죄수를 도와주고 싶은 욕구와 그로 인한 책임감 사이에서 깊은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또 다른 중요한 심리 메커니즘은 고립을 통한 방어 기제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혼자 살면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기본적 욕구들, 특히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적응적 행동입니다. 다리는 물리적 고립을 통해 심리적 고립을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외부의 도덕적 요구와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은 역설적으로 그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며 발디크시의 명령과 죄수의 요청 앞에서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직면하게 합니다. 발디크시 헌병은 다리와는 다른 심리적 구조를 보여줍니다. 늙은 헌병이라는 설정은 그가 오랜 시간 식민지 체제의 폭력 속에서 살아온 사람임을 시사합니다. 그가 아랍인을 포승으로 묶어 데려올 때 보이는 행동은 사악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체제화된 폭력에 길들여진 자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권위 있는 체제에 속하면 개인의 도덕적 판단이 점진적으로 마비되고 권위에 대한 복종이 도덕성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디크시가 사람을 묶는 일이 부끄럽기도 하다고 고백하는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그의 초자아가 완전히 억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그 내부에 여전히 도덕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적 고백은 그의 방어기제인 합리화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랜 시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온 방어체계가 어떤 순간에는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발디크시는 다리에게 명령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의 도덕적 불편함을 무의식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또한
자신의 행동의 부도덕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라빈 죄수는 소설에서 가장 침묵하는 인물이지만 그의 침묵 자체가 강력한 심리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촌을 낫으로 죽인 죄라는 배경은 개인적 분노와 가족 내 갈등의 극단적 표현이며, 이는 알제리 사회의 폭력적 현실과 개인의 절망감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죄수가 프랑스말을 거의 못한다는 설정은 그의 심리적 소외를 상징화합니다. 그는 지배체제의 언어를 습득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자신의 내면을 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죄수가 밤에 몰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행동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동기를 반영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탈출의 시도로 보이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것이 완전한 탈출 시도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접근 회피 갈등의 전형적 사례로, 죄수는 감옥의 확실성과 자유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깊은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어떤 형태의 안정감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자유보다는 그나마 예측 가능한 감옥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죄수가 다리에게 함께 가달라고 요청할 때입니다. 이 요청은 감옥의 부조리와 자유의 불가능성에 대한 죄수의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그는 다리에게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의 무게를 공유하고자 하며, 동시에 자신의 고통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객체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투영의 한 형태로, 자신의 내적 갈등을 타자에게 투영함으로써 심리적 통제감을 얻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이를 거부하자 죄수는 결국 감옥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죄수가 자유의 길 대신 감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이 소설의 가장 깊은 심리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나 항복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현실의 불가능성 사이에서 선택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빅터 프랑클의 의미치료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상황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유보다는 비록 부조리하지만 어떤 형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감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 인물의 심리적 갈등과 선택의 과정은 카미가 제시하는 부조리의 철학을 심리학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식입니다. 다리는 도덕적 주체성을 지키려 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감에 억눌립니다. 발디크시는 체제에 순응하면서도 내면의 양심으로 고통받습니다. 죄수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서 감옥을 선택합니다. 이들의 선택은 모두 합리적이면서도 동시에 모두 비극적이며, 이 모순 속에서 인간의 존재적 불안과 도덕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소설이 제시하는 도덕적 불가능성입니다. 다리가 죄수를 살려주려는 시도도, 죄수가 자유를 거부하는 선택도, 발디크시가 명령에 순종하면서 느끼는 부끄러움도 모두 현재의 식민지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갈등들입니다. 억압적 체제 속에서 개인의 심리는 구조적 폭력에 의해 손상되고, 그 손상은 선의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카미의 어떤 손님은 결국 세 인물 모두가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와 도덕적 책임 사이에서 불완전한 타협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적 인간의 내적 분열을 심리학적으로 가장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한 문학 작품이며,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깊은 심리적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도덕적 판단만큼이나 심리적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행동이 항상 합리적이지만은 않으며 때로는 모순적이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해설입니다. 알베르 카미의 어떤 손님에 나타난 부조리와 자유의 역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베르 카미의 단편소설 어떤 손님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라는 실존주의적 질문을 부조리의 철학을 통해 제시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식민지 알제리라는 특수한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간이 맞닥뜨리는 근본적인 철학적 딜레마를 탐구합니다. 달이라는 교사 인물의 선택과 그 이후의 고독한 처지는 카미가 제시하는 부조리한 세계에서의 인간 조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떤 손님의 핵심은 선택의 자유와 그로 인한 책임 사이의 깊은 괴리에 있습니다. 다리가 아랍인 죄수에게 두 갈래 길을 제시할 때, 이는 단순한 자유의 부여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자유로 선고받은 인간의 조건이 바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다리는 헌병 발디크시의 명령이라는 외적 강제 속에서도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는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선택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죄수가 자유의 길 대신 감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장면은 카미의 부조리 철학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부여받은 선택의 자유는 역설적이게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카미에 따르면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기대에 응하지 않는 부조리한 존재입니다. 죄수의 선택은 이 부조리성을 극단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합리적 기대에 따르면 자유를 주어진 인간은 당연히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수는 감옥을 선택함으로써 인간의 선택이 결코 이성적이거나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조리한 세계 속에 던져진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다리의 후반부 상황, 특히 칠판에 쓰인 협박글은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다리가 취한 행동이 결국 어떤 결과로든 그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죄수에게 자유와 감옥 중 선택을 주었지만 그 결과 자신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고독해집니다. 이는 자유의 역설을 드러냅니다. 다리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의 선택은 그를 모두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게 됩니다. 카미의 부조리 철학과 비교하면 이 작품은 시지포스의 신화와 일맥상통합니다. 시지포스가 영원히 바위를 굴리는 무의미한 노동을 반복하듯이 다리도 벌판 위에서 혼자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고독을 감수해야 합니다. 부조리한 세계에서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지만 세계는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취한 도덕적 선택이 결국 자신을 더욱 고립시킨다는 점에서 도덕적 행동 자체도 부조리성을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다리의 상황은 본질보다 실존이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명제를 구체화합니다. 다리는 교사라는 역할, 프랑스계 식민자라는 신분, 도덕적 인간이어야 한다는 기대 등 여러 본질적 정의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이 모든 규정을 뛰어넘어 순수한 자유로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의 거부는 주어진 역할을 거부하고 순수한 자유로서 존재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곧 고독과 불확실성으로 이어집니다.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사상과도 어떤 손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불안 속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리가 경험하는 것은 정확히 이 불안입니다. 헌병의 명령이라는 외적 강제 속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 고독 속에서도 다리는 계속해서 자유로운 선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칠판의 협박글은 그 불안이 결코 해소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화됨을 보여줍니다. 하이데거의 비본래적 존재와 본래적 존재의 구분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리가 헌병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비본래적 존재라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거부하는 것이 본래적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본래적인 선택이 그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어떤 손님은 또한 도덕적 상대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식민지 상황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누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다리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의 선택이 더 큰 정치적 맥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이 창작된 알제리 전쟁 직전의 시점에서 카미는 단순한 도덕적 선택만으로는 역사적 비극을 피할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개인의 윤리적 행동과 역사적 필연성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드러냅니다. 카미에게 있어서 부조리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와 맞닿아 있는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다리의 상황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은 공동체와 역사의 층위에서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헌병은 단순히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이고 죄수는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 주체이지만 결국 모두가 부조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도덕적일 수 없으며 누구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완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부조리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가 벌판에서 혼자 서 있는 이미지는 카미의 부조리 철학의 최종적 도달점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개인은 결국 완전한 고독 속에 남겨집니다. 이는 긍정적 희망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인간 조건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리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견지하며 그 결과로 고독해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미가 제시하는 부조리한 세계에서의 인간의 존엄성이자 반항입니다. 부조리에 대한 카미의 사상은 단순한 절망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창조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리의 선택은 시스템의 강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개인의 반항을 보여줍니다. 설령 그 반항이 공동체로부터 고립을 야기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양심을 따를 수 있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 카미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손님에서 죄수는 자유의 길을 거부하고 감옥을 선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합니다.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부조리한 세계에서도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손님은 카미의 부조리 철학을 가장 응축된 형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선택의 자유, 책임의 무게, 도덕과 역사의 충돌,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 등 모든 현대적 딜레마가 이 짧은 텍스트에 담겨 있습니다. 다리의 고독한 서 있음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부조리한 상황의 상징이며 그가 계속 선택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